돈밖에 모르는 신우 이야기 좀 해볼까 해요. 미국에 오기 전 저는 작은 신문사에서 기자로 일하고 있었고 남편은 IT 회사에서 프로그램 개발자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남편이 미국에 있는 직장으로 이직을 하게 되면서 같이 한국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회사에서는 원하면 영주권도 진행해준다고 했기에 저희에게는 더없이 좋은 기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떠난다고 하자 신우가 난리가 났습니다. 신우는 남편보다 3살이 많았지만 결혼은 하지 않은 상태였는데 자기 혼자 시어머니를 어떻게 모시냐며 남편더러 무책임한 자식이라는 둥 며칠이고 막말을 하더라고요. 사실 저희 시어머니는 시아버지와 10여 년 전 이혼을 하신 상황이었습니다. 시아버지의 반복되는 폭행과 외도에 지친 시어머니는 남편과 신우가 대학에 들어가면서 이혼을 하기로 결심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왜 그동안 그렇게 참고 사셨냐고 언젠가 한 번 물으니 그때만 해도 대부분의 재산이 다 시아버지 앞으로 되어 있었고 이혼하면 아시는 애들도 안 보여준다고 하니까 그 말이 무서워서 참고 살았다고요. 아무튼 시어머니와 시아버지가 이혼하신 이후로 남편과 신우 그리고 시어머니 셋이 같이 살다가 남편이 먼저 저와 결혼을 하면서 독립을 하게 되었는데 그때도 신우는 엄청나게 불만이 많았어요. 동생이 누나보다 먼저 결혼을 한다는 것도 마음에 안 들고 자기가 시어머니를 모시는 것도 싫다고요. 하지만 엄밀히 말해서 그 집은 시어머니의 집이었고 신우는 생활비도 한 푼 안 내고 있었거든요. 시어머니는 당신이 나라로부터 받는 연금과 아들에게서 받는 용돈으로 생활을 꾸리고 계셨고 신우는 빌부터 사는 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엄밀히 말하면 제가 나서서 뭐라고 할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한 번도 제 생각을 입 밖으로 꺼내 말한 적은 없었습니다. 사실 저도 어려서부터 어머니가 안 계셔서 할머니 손에 자랐기 때문에 저는 시어머니랑 같이 살아도 된다 싶었거든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당신이 왜 당신 집을 떠나서 제 눈치를 보고 사냐며 딱 잘라서 싫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정말 좋은 뜻으로 말씀드렸던 건데 시어머니가 그렇게 나오시니 섭섭하고 야속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렇게 한 2년 정도를 살다가 남편과 미국에 오게 된 거고요. 시어머니께 혹시 같이 가고 싶으신지 여쭤봤지만 아니나 다를까 아주 절레절레 싫다고 손을 내저으셨습니다. 신우도 됐다며 자기가 잘 모실 테니 돈이나 잘 보내라고 하더군요. 남편은 제 눈치를 보며 혹시 한 달에 100만 원씩 보내도 되겠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남편에게 당신이 그렇게 해서 마음이 편하다면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다행히 이번에 이직하게 된 미국 회사의 연봉은 한국에서 다니던 회사보다 후했기에 그렇게 드려도 저희 생활에 지장이 없겠다 싶었거든요. 오히려 남편이 몰래 드릴 수도 있는데 숨기지 않고 저에게 상의해줘서 고맙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한 달에 100만 원씩 보내는 것 이외에도 신우는 많은 걸 저희에게 부탁해왔습니다. 시어머니의 건강이 좋지 않다며 이것저것 몸에 좋다는 것들을 사서 보내달라고 하기도 하고 요즘에 한국에서 이런 브랜드가 유행인데 미국이 산 것 같다며 이 역시 사서 보내달라 하는 일이 일쑤였습니다. 처음에 2-3번은 돈은 알아서 주겠거니 하고 믿고 기다렸지만 절대로 알아서 주는 일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지난번엔 제가 먼저 신우에게 영수증을 사진 찍어서 보내면서 돈은 어느 계좌로 넣어달라고 했더니 가족끼리 돈 몇 푼이 아깝냐며 사람 그렇게 안 받는데 정말 인색하다며 뭐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그때는 어이가 없어서 아니 저희한테 혹시 돈 맡겨 놓으셨냐고 그랬습니다. 남편도 이 일을 알고 나서는 다시는 신우한테 뭐 사서 보내주고 그러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우리는 뭐 땅 파면 돈 나오냐고요. 사실 남편이 시어머니께 애틋한 건 사실이지만 신우하고는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시부모님이 이혼하신 이후로 가장이나 마찬가지였다고 해요. 장학금을 받지 못하면 학교를 다닐 수 없었기 때문에 대학도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가지 못하고 눈을 낮춰야 했고 과외를 비롯한 다른 아르바이트로 번 돈은 전부 새가족의 생활비로 써야만 했다고 하더라고요. 반면에 신우는 성격이 원래 사치스럽고 남에게 과시하기를 좋아해서 대학교도 결국 끝마치지 못하고 한동안 쇼핑몰을 차리겠다 하더니 그마저도 흐지부지 되고 말았죠. 그렇다 보니 남편은 신우를 한심하다 생각하고 신우는 어디 감히 남동생이 누나를 무시하냐며 싫어하게 된 거고요. 그래도 남편 입장에선 자기는 따로 떨어져 있고 결국엔 신우가 시어머니랑 같이 있고 하니까 자기 딴에는 잘해주려고 한 건데 신우가 점점 더 아나무인으로 나오니 결국 남편도 화가 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렇게 올해로 미국에 온 지 2년이 좀 넘어갔습니다.
저도 미국에 있는 한인신문사에 취업을 하면서 직장이 생기면서 미국 생활에 서로 어느 정도 적응을 했다 싶은 시기에 이런 일이 터질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신우가 시어머니를 모시고 미국 여행을 오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뜬금없긴 했지만 집에 남는 방도 있고 한 상황에서 무작정 오지 말라고 하기도 그렇더라고요. 한 달 정도만 있다 가겠다고 하길래 제가 저희 둘 다 직장 때문에 여기저기 모시고 다니지는 못할 것 같다고 미리 정중하게 상황을 설명했어요. 그러자 신우는 걱정하지 말라고 괜찮다 그러더라고요. 신우답지 않은 반응이라서 오히려 어색하긴 했지만 깊게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그 이야기가 나오고 얼마 지나지 않아 신우와 시어머니가 미국에 왔습니다. 언뜻 짐을 풀 때 보니까 시어머니 짐만 잔뜩이고 신우건 몇 개 있지도 않더라고요. 제가 짐이 이렇게 없어요? 라고 물으니 제 옷도 빌려 입고 미국은 아울렛이 싸다면서? 가서 사 입지 뭐 이러더라고요. 그러더니 제 서랍장을 뒤적이면서 몇 개 골라 나가더라고요. 황당해서 말이 안 나오는데 시어머니가 저더러 그냥 그러려니 하라는 거예요. 한 달만 있다 갈 건데 괜히 서운한 소리 하지 말라고요. 그렇게 일주일쯤 지났을 무렵이었어요. 신우가 자기 친구가 뉴욕에 산다며 친구 좀 만나고 오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뉴욕에 친구가 있었냐고 몰랐다 하니까 신우가 내가 너한테 내 친구들이 어디 사는지까지 다 말해야 되냐고 써붙이더라고요. 그런데 뉴욕에 다녀온다는 신우가 캐리어까지 다 챙겨서 나가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있다 오시려고 하냐니까 한 이틀 있다 올 거라고 해서 그런데 캐리어까지 끌고 가시냐 했더니 왜 자꾸 꼬치꼬치 따지냐면서 아랫사람이면 아랫사람답게 굴어 이러는 거예요. 솔직히 이때는 저도 너무 열받아서 한마디 하려다가 시어머니가 저를 쳐다보고 계시길래 꾹 눌러 참았습니다. 사실 신우가 저렇게 된 건 전 시어머니의 잘못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시어머니는 신우가 뭘 하든 늘 오냐오냐세요. 그리고 절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도 알아요. 뭐 때문이라고 저에게 정확히 말씀해 주신 적은 없지만 사람이 겪어보면 알잖아요. 상대가 날 좋아하는지 아닌지. 제 생각이지만 신우가 계속해서 제 뒷담화를 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에 온 지 며칠 되지 않았을 때예요. 잠이 통 오질 않아서 따뜻한 우유라도 한 잔 마실까 하고 부엌으로 가는데 시어머니와 신우가 머무르는 방에서 어떤 소리가 새어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안 되는 걸 아는데 저도 모르게 귀를 기울이니 집안 청소 상태가 어떻다는 등 냉장고 속이 어떻다는 등 하면서 엄마 없이 잘한 티가 난다고 수군거리더라고요. 솔직히 신우야, 그렇다 쳐도 시어머니가 그런 이야기에 맞장구를 쳐주실 줄은 몰랐거든요. 차라리 뭐가 마음에 안 드시면 안 드신다 말을 해주시지 그럼 제가 고치려는 노력이라도 할 수 있는데 싶어서 서운하고 눈물이 나더라고요. 이야기가 다른 데로 셀 뻔했네요. 아무튼 그렇게 신우가 외출을 했는데 다음날 다다음 날이 되도록 연락도 없고 집에도 안 오는 거예요. 이틀 정도 있다가 온다고는 했지만 전화도 안 받고 문자도 전혀 확인을 안 하니 괜히 쎄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제가 남편한테 신고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그러자 남편이 하루만 더 기다려보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튿날 신우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더니 이번엔 전화를 받더라고요. 제가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고 다들 걱정했다고 하니까 신우가 한다는 말이 뭘 걱정을 하냐고 자기가 애냐면서 그건 그렇고 앞으로 당분간 시어머니 좀 잘 부탁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며칠 더 있다 오려고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게 아니라 당분간 자기는 서울에서 시아버지랑 살아야 될 것 같다는 거예요. 갑자기 너무 터무니없는 소리를 들어서 제가 그게 무슨 소리냐고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자 신우가 말귀 못 알아듣냐며 이제 자기는 시아버지랑 살 거라는 거예요. 제가 남편에게 이 이야기를 전하니 남편이 털썩 주저앉으면서 기어이 일을 저지르네 그러더군요. 제가 이게 다 무슨 소리냐고 하니까 얼마 전에 자기한테도 시아버지가 연락을 해왔다고 그래요. 무슨 일로 연락을 해오셨냐 하니까 당신이 연로한데 갈 데도 없고 그렇다며 자기를 모시고 살면 재산을 주겠다고 했답니다. 남편은 아내랑 자식들 다 필요 없다고 이혼까지 해가면서 다른 여자한테 간주제해. 이제 와서 염치 없이 돈 줄 테니까 모시라는 소리를 어떻게 하냐면서 2번 다시 연락하지 마시라고 딱 잘랐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아무래도 신우는 그 이야기에 넘어간 것 같다면서 어이없어 하더라고요. 제가 시어머니에겐 어떻게 이야기할 거냐고 물으니 남편도 모르겠다고 고민하더라고요.
저는 신우가 도저히 이해가 되질 않았습니다. 같은 여자이자 모녀 사이이면서 어떻게 돈 때문에 자기 어머니를 버리듯 두고 갈 수가 있는지 말입니다. 전에는 그저 허영심 많고 싸가지 없는 인간 정도로 생각했지만 그때만큼은 인간으로도 안 느껴졌어요. 상황을 모르셨던 시어머니는 네 신우 왜 안 오냐며 걱정돼 죽겠다고 신고하라고 성하셨습니다. 결국 이틀이 더 지나고서야 남편이 이 상황을 시어머니께 털어놓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시아버지가 그런 식으로 연락을 해왔다는 사실에 분개하시면서 하나뿐인 딸이 그런 시아버지를 선택했다는 사실에 매우 원통해하시는 듯 했습니다. 결국 머리를 싸매고 두루눕는 지경까지 이르렀어요. 저는 회사의 사정을 설명하고 당장은 재택근무를 할 수 있도록 배려를 받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어떻게 시어머니를 돌려보내야 할지 걱정하는 눈치였어요. 저는 고민 끝에 시어머니께 저희랑 여기서 지내시는 거 많이 불편하시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는 나보다는 니들이 불편하겠지라며 말씀을 아끼시더라고요. 그간의 정정하시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며칠 만에 잔뜩 움츠러든 노인이 되신 것 같아 마음이 아팠습니다. 저는 시어머니께 어머님만 괜찮으시면 당분간 저희랑 지내시자고 했어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제 손을 잡으시곤 잘해준 것도 없는데 그렇게 마음을 써줘서 너무 고맙다며 우리 한번 잘 지내보자고 하시더군요. 남편은 저한테 왜 그런 결정을 내렸냐며 화를 내는 듯 싶었지만 결국엔 정말 미안하고 고맙다며 평생 잘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시어머니와 함께하는 미국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려했던 바와는 달리 시어머니는 미국 생활에 그럭저럭 잘 적응해 나가시는 눈치였어요. 교회도 나가시고 한인 모임에도 참석하시면서 친구분들도 만드시고 주말엔 저희와 나들이도 가시고 즐겁고 행복하다 하시더라고요. 주변에서는 저더러 제 팔자 제가 꼰다며 한심하다 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저는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남편과 시어머니까지 제 편이 늘어난 것 같아서 든든한 기분이더라고요. 그런데 6개월 정도 지났을 무렵 시어머니가 한국에 다녀오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혹시 뭐 불편하신 거예요? 한국에 가서 살고 싶으시다거나 라고 조심스레 여쭈어 보니 그런 게 아니라 한국에 있는 부동산도 정리해야 할 것 같다며 같이 여행한다 생각하고 다녀오자고 하시더라고요. 남편도 저에게 그렇게 하라고 하길래 시어머니랑 한국에 가게 되었습니다. 비행기에서 바라본 시어머니의 옆모습은 많이 쓸쓸해 보였습니다. 딸인 신우랑 올 때 얼마나 설레는 마음으로 오셨을까 싶으면서 지금 심정이 어떠실까 생각하니 제가 다 속상하더라고요. 그렇게 한국에 도착해 시어머니는 비어있는 아파트를 파셨습니다. 집에 가보니 신우는 대충 자기 집을 챙겨서 시아버지한테 간 것 같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씁쓸해하시면서도 다 큰 자식이 지 갈 길 간다는데 어쩔 수 없지 않냐 하시더라고요. 집 상태를 확인한 후 저와 시어머니는 부동산에 가서 아파트를 내놨습니다. 저희 둘 다 몰랐는데 그 동네에 지하철이 들어오게 되면서 집값이 많이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이런 거 저런 거 신경 쓰기 싫다 하시면서 다른 매물들보다 저렴한 시세로 집을 내놓으셨고 그래서 생각보다 거래도 빨리 이루어졌습니다. 그 후에 한 2주 정도를 한국에 있으면서 시어머니 건강검진도 하고 둘이 같이 미용실도 가고 정말 다른 모녀들처럼 시간을 보냈습니다. 시어머니는 어떠셨을지 모르지만 저는 하루하루가 즐겁고 행복했습니다. 한편으로는 혹시 시어머니가 신우의 소식이 궁금하진 않을까 싶어 시어머니 몰래 신우에게 연락도 해봤지만 한 번도 받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저희는 짧은 한국 여행을 마치고 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미국으로 돌아오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과 상의 끝에 집을 사기로 했습니다. 사실 시어머니랑 함께 살기 전만 해도 임신하면 그때 집을 사려고 했었거든요. 그러다 시어머니가 오시면서 계획이 조금 수정된 거였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물가가 올라서인지 집값도 많이 올랐더라고요. 마음에 드는 집을 찾으면 늘 돈이 문제였습니다. 눈을 좀 낮춰야 하나 무리하더라도 대출을 좀 더 받아야 하나 고민하고 있는데 시어머니께서 선뜻 셋이 사는 집이니 당신이 보태주고 싶다 하시더라고요. 저는 절대로 받을 수 없다고 말했지만 결혼할 때도 하나도 못 해주고 이제 너희들이 나를 이렇게 든든하게 지켜주니 당신이 꼭 해주고 싶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가 2억이 넘는 돈을 선뜻 내주셨어요. 그렇게 시어머니의 도움을 받아 신축 주택을 구매하게 되었고 이제 정말 걱정거리가 없다 싶을 만큼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그 무렵 신우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신우는 다짜고짜 이게 무슨 일이냐며 아파트 비밀번호가 바뀌어서 실갱이를 하다가 집주인이 바뀌었다는 걸 알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제가 한국 가서 그렇게 전화드렸는데 왜 안 받으셨어요? 라며 시어머니가 집 파셨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신우는 대뜸 집 팔았으면 집 판 돈은 어딨어? 네가 가로챘어? 라고 막말을 하더라고요. 제가 가로챘다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냐고 화를 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열받아서 쏘아붙였습니다. 시어머니 여기다 두고 갈 때는 언제고 지금도 시어머니가 어떻게 지내시는지는 한마디 물어보지도 않고 다짜고짜 아파트 얘기냐고요. 제가 주제넘게 한마디 하겠다고 그런데 제발 정신 좀 차리고 성인이고 윗사람이면 그에 걸맞게 행동하라고 했습니다. 제가 전화로 신우와 실랑이를 하고 있자 시어머니는 통화할 것도 없다며 당장 전화 끊으라고 하시더군요. 결국 남편이 나서서 자기가 신우랑 통화해보겠다고 했고요. 남편이 신우와 통화하면서 알게 된 건 재산 물려준다며 자기를 돌봐달라던 시아버지는 사실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무일푼이었다고 합니다. 이미 가진 재산은 바람났던 여자한테 다 뺏기고 빈몸으로 쫓겨나다시피 한 상황이었고 그나마 보증금에서 월세를 까먹으면서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도저히 버틸 재간이 없으셨던 시아버지는 버린 자식들에게 재산을 준다며 꼬여내려고 하셨던 건데 신우가 보기 좋게 거기에 걸려든 거죠. 재산을 핑계로 신우한테 돈 벌어와라 뭐 해라 살림해라 아주 식모처럼 부리다가 신우가 시아버지가 가진 게 정말 하나도 없다는 걸 알게 되었다고요. 그래서 시아버지한테도 다시는 연락하지 말라고 그러고는 시어머니 아파트로 돌아오려고 했는데 이미 버스는 떠난 그런 상황이었다고요. 신우는 그날 이후로 몇 번이고 시어머니에게 전화해서 자기가 잘못했다며 자긴 이제 어떻게 사냐고 엉엉 울고불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도 이번엔 마음을 독하게 먹으셨는지 완전히 개과천선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면 국물도 없다고 하신 모양이에요. 시어머니는 저와 남편에게 그래도 저희 덕분에 이렇게 행복하게도 살아본다며 지금도 매번 고맙다 하십니다. 어머님, 제가 더 감사합니다. 신우는 요즘도 듣기로는 정신 못 차리고 괜찮은 남자 물어서 시집 간다며 미모 가꾸기에 열을 올리고 있는 모양이에요. 솔직히 언제 정신 차릴지 걱정이 되지만 이억만이 타국에 있는 저희가 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솔직히 해주고 싶지도 않고요. 남편도 신우는 없는 사람이다 생각하라 하고요. 신우는 안 됐지만 저희는 이제 미국에 새로 지은 집에서 셋이서 행복하게 살 계획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바람 사연 아파트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로 결혼한 지 2년 된 가정주부입니다. 돈이 웬수라는 말을 들어는 봤지만 그게 제 이야기가 될 줄은 상상도 못했네요. 아무래도 돈 때문에 이 모든 사단이 시작되었으니 돈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겠네요. 결혼 전 저는 마케팅 회사를 다니고 있었는데 월 수입은 300 정도였어요. 남편의 경우 출판사를 다니고 있었고 월 수입은 저와 비슷하거나 적거나 그랬습니다. 저희 둘이 만나게 된 건 서로 알고 지내던 오지랖이 넓었던 작가의 소개 덕분이었고요. 아무래도 둘 다 결혼 정년기에 만났기에 사귄 지 6개월 정도 되었을 무렵 이미 결혼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솔직히 저는 좀 더 시간을 갖고 만나면서 천천히 따져보고 싶었는데 남편은 이세를 생각해서라며 하루라도 빨리 결혼을 하고 싶어 했었어요. 남편의 적극적인 태도 덕분에 알게 된 지 1년도 되지 않아서 결혼식까지 올렸는데 지금 그게 너무 후회가 되네요. 결혼할 때 남편은 요즘은 다들 그렇게 한다며 반반 결혼식을 하자고 하더라고요. 솔직히 그때는 둘 다 벌이도 비슷하고 하니까 반반 결혼식이라는 게 솔깃하게 들렸습니다. 그래서 저도 좋다고 했고요. 딱 하나 반반할 수 없었던 게 바로 집이었습니다. 시부모님의 재산 상황이 남편이 알고 있는 것과는 많이 달랐거든요. 이미 빚도 많이 있으셨고 체납된 세금도 있으셔서 남편에게 어떤 도움도 주실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반면에 저희 친정에서는 하나뿐인 딸 결혼할 때를 위해서라며 오랫동안 들어놓으신 적금도 있었고 이미 노후도 준비되신 상황이라 제가 부탁만 하면 더 큰 도움도 주실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 사실을 알고 있던 남편은 반반 결혼을 외치면서도 집만큼은 저희 친정 도움을 받았으면 하는 눈치였습니다.
사실 저도 주변 사람들 눈도 신경 쓰이고 해서 집만큼은 그래도 어느 정도 번듯한 곳으로 가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집만 빼고 나머지는 다 반반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친정 부모님은 대출을 좀 받더라도 아파트를 매매하라고 하셨는데 남편이 은근히 공동명의를 바라는 눈치더라고요. 대출은 같이 갚아나갈 거 아니냐면서요. 하지만 저희 친정 부모님이 이미 집값의 70% 가까이를 현금으로 내주시는데 고작 30% 대출금을 같이 갚는다는 이유로 공동명의를 해주는 건 말이 안 되지 않나요? 저는 남편에게 당장 공동명의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저더러 후회하지 말라 했지만 그 말이 그런 뜻일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친정 부모님이 집을 해주셨기 때문에 공동명의를 안 해주려고 한 건 아닙니다. 남편의 적극적인 구애 덕에 짧은 연애 후에 결혼을 하게 되었기 때문에 대부분 친정 부모님이 해주신 거나 마찬가지인 집을 시작부터 공동명의로 하고 싶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래도 30%가 대출이었기 때문에 얼마 안 되는 이자겠지만 그래도 같이 벌어서 같이 갚아나가는 금전적인 신뢰를 쌓고 대출 상환이 끝나는 시점에 공동명의로 돌려줄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남편은 신혼여행에서 돌아오자마자 폭탄 선언을 하더군요. 집을 공동명의로 해주기 전까지는 자기도 혼인신고를 안 올릴 거다. 그리고 집 명의는 공동이 아닌 당신 개인으로 되어 있으니 공동명의로 바꾸기 전까지는 당신 소유물이나 마찬가지니 대출금은 혼자서 갚았으면 좋겠다고 말이에요. 그렇게 저희는 각자 월급에서 생활비 명목으로 100만 원씩 각출하여 200만 원을 공동자금으로 쓰는 결혼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명목상으로는 반반 결혼을 했기 때문에 생활비도 정확히 반씩 나눠서 내고 남은 돈은 자기가 직접 알아서 관리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처음 1년은 아무런 문제도 없다가 제가 실직을 하게 되면서 상황이 안 좋아졌습니다. 제가 다니던 회사가 갑자기 부도가 나면서 어쩔 수 없이 회사를 나와야만 했습니다. 다행히 처음 몇 달은 실업급여를 받았기에 그럭저럭 버틸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이 외벌이가 되니까 눈치 아닌 눈치가 보이더라고요. 게다가 실업급여로 생활비하고 아파트 대출금 내고 나면 정말 제 손에 남는 건 몇만 원뿐일 때도 있었고요. 다행인 건 그래도 그동안 비상금이라고 모아둔 돈이 있어서 그럭저럭 버틸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 몇 달 전 실업급여도 끝이 나고 제가 따로 모아둔 돈도 거의 바닥을 보일 때였어요. 왕래는 자주 한 적 없었지만 사촌 여동생이 결혼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리 그래도 어릴 적에 저를 잘 따르기도 했고 명색이 제가 사촌 언니인데 아무것도 안 할 수는 없어서 뭐 큰 건 해줄 수 없어도 축의금 얼마 정도는 해야겠더라고요. 남편에게 다음 주에 사촌 동생 결혼식이 있어서 이만큼 축의금을 내려고 한다고 이야기를 했더니 남편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정색을 하면서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그러더니 그걸 왜 나한테 말해? 이러는 거예요. 그걸 왜 우리 생활비에서 내야 하냐고요. 그래서 제가 이것도 경조사비에 포함 아니냐니까 자기는 그 동생을 본 적도 없는데 나 혼자 번 돈을 왜 축의금으로 써야 하냐더군요. 그래서 제가 평소라면 내가 그냥 내 돈으로 하겠지만 지금은 당신도 알다시피 내가 수입이 없으니까 생활비에서 내자고 그랬어요. 이때부터는 그리고 솔직히 치사하고 더러워서 알았다 내가 낸다 하고 말 수도 있었지만 남편 말하는 꼬락서니를 보고 있으니 그냥 넘어가기가 싫더라고요. 도대체 뭐 이런 인간이 있나 싶어서 저도 따지고 들었습니다. 이때 이미 저도 치사한 기분이 들었고요. 솔직히 실직 전에는 저희 가족이나 제 지인들의 경조사가 있으면 당연히 전부 제가 부담했었고 심지어 시부모님 용돈도 남편이 너무 야박하게 드리면 제가 조금씩 더 얹어서 드린 적도 있었습니다. 저는 당연히 부부니까 이런 걸 하나하나 언급하면서 생색내기도 싫었고 그럴 필요도 못 느꼈어요. 하지만 남편은 저와 다른 어떤 기준이 있었나 봐요. 결국 남편은 축의금을 주는 대신 저에게 차용증을 쓰라고 하더라고요. 나중에 직장이 생기면 그만큼 다시 생활비 통장에 채워넣겠다고 약속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차용증을 쓰고 오기로 생활비에서 돈을 빼서 축의금으로 냈습니다. 솔직히 남편이랑 저랑 결혼식에 가서 먹은 밥값이 그만큼은 나왔을 거예요. 결혼식이 끝날 때까지 아무 일 없다는 듯 뷔페를 몇 접시고 퍼다 먹는 남편을 보는데 꼴도 보기 싫고 오만정이 다 떨어지더라고요. 남편은 이죽대면서 너는 이제 돈이 얼마나 없길래 축의금도 차용증까지 써서 내냐고 이제 조금 있으면 집도 팔아야겠다 하면서 저를 비웃더라고요. 이제라도 공동명의 해주면 자기가 대출금 정도는 같이 내주겠다고 킬킬대면서요.
사실 실직 이후로 저도 자존감이 많이 낮아져 있는 상태였고, 남편은 농담이라고는 했지만 번번이 저를 보면서 누구는 좋겠네, 일 안 하고 놀고 먹어도 나라에서 돈 나오고 남편이 돈 벌어오고 얼마나 행복할까? 라면서 빈정거린 적이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그럴 때마다 진짜 짜증나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아서 제가 왜 말을 그렇게 하냐고 따지면 농담인데 왜 그렇게 예민하게 받아들이냐고 역으로 받아쳐왔어요. 그러다 보니 내가 진짜 지금 예민해서 별거 아닌데 과민 반응하는 건가? 내가 문제인가? 그런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그런데 이번 경조사비를 따지는 과정에서 남편의 가치관과 사고방식이 원래 그 모양이라는 걸 알게 된 거죠. 거기에 아직도 진명이 문제로 저한테 앙심을 품고 있다는 사실과 아직도 호시탐탐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진명이를 공동명의로 돌리고 싶어 한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무조건 일단 직장부터 잡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실업급여도 있고 하니까 좀 시간을 갖고 마음에 드는 회사를 찾아서 신중하게 지원하고 싶은 생각이었어요. 그때만 해도 남편이 저를 믿고 지지해주는 줄 알았지, 속으로 저렇게 쪼잔하고 치사한 사람인데다가 아파트 명의를 노리고 있는 줄도 모르고 그저 저를 응원해주고 있을 거라 믿었거든요. 실직한 동안 사실 아이 계획도 갖고 해서 다른 의미로 안정적인 정착 같은 장기적인 목적을 갖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남편의 실체를 알게 되면서 제 계획도 달라지게 되었네요. 하지만 이혼까지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참교육을 시켜줄까 그런 생각만 했었어요. 이혼도 사실 상관이 없었죠. 남편이 공동명의를 미끼로 혼인신고조차 올리지 않은 상황이었으니까요. 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배출어주신 부모님의 호의가 이 남자에게는 제가 자기한테 미쳐서 집도 해오고 결혼 비용도 반반씩 하고 생활비까지 가져다주는 그런 사람인 거라 생각했다는 겁니다. 아무튼 그런 와중에 전 직장에서 저를 예뻐라 하던 선배의 소개로 다른 마케팅 회사에 경력직으로 입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도중에 이야기가 잘 돼서 월급이 상당히 많이 올랐어요. 남편은 제가 다시 돈을 벌기 시작해서인지 예전처럼 자상하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저를 대했습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참 잘 지내는 것처럼 보였을 거예요. 저도 속으로 안심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또 만약에 저한테 무슨 일이 일어난다면 저 사람은 똑같이 내 걱정이나 내 체면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아파트 명의부터 신경 쓰겠지?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니 조금씩 남편이 불편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다 얼마 전 제가 다시 출근하기 시작하고 한두 달 정도 됐을 무렵이었어요. 새로운 직장과 사람들에게 적응하느라 스트레스가 상당했지만 그래도 다시 고정적으로 돈 들어오는 곳이 생기니까 자존감도 살아나는 것 같고 몇 달이었지만 참아야 했던 것들도 다시 할 수 있게 된 현실에 감사하며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와중 신우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참고로 신우와 저는 그렇게 가깝지는 않습니다. 남편보다 4살 많은 신우는 남편이 자기보다 먼저 장가가는 거에 불만이 굉장히 컸다고 들었어요. 하지만 시댁에서는 이미 딸도 노처녀인데 아들까지 노총각은 만들 수 없다며 순서가 무슨 상관이냐고 준비된 사람부터 가라고 했다고 들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신우와 저는 좀 껄끄러운 사이인데 신우가 웬일로 저에게 연락을 해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슨 일이냐 하니까 자기가 결혼할 사람이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비록 친하진 않아도 어쨌든 신우가 시집을 간다고 하는데 저도 기뻤고 축하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신우가 하는 말이 그래서 말인데 돈 좀 빌려줄 수 있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놀라서 무슨 돈이요? 하고 물으니 결혼하기로 한 남자 쪽에서 5천만 원을 요구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결혼하는데 왜 돈을 요구를 하냐고 물으니까 남자 쪽이 조건이 좀 좋아서 그렇다네요. 그래서 그럼 시부모님한테 물어보시지 왜 저한테 그러시냐 하니까 저더러 시댁 사정 알면서 왜 그러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리 그래도 저한테 왜 말씀하시는 건지 모르겠다고 하니까 자기 남동생 그러니까 제 남편이 한번 물어보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우에게 일단은 죄송하지만 저는 그럴 여유 자금이 없다고 말해줬어요. 그날 저녁은 남편이 야근을 하느라 이야기를 못하고 다음 날이 되어서야 이야기를 하게 되었어요. 저는 도대체 신우가 무슨 소리를 하는 건지 모르겠다고 정말 당신이 나한테 돈 빌려달라고 하랬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한다는 소리가 제가 직장 안 다니는 동안에도 생활비 안 밀리고 잘 내놓길래 어디 믿는 구석이라도 있는 줄 알았지 그러더군요. 남편의 그 말에 저도 모르게 한숨이 나오면서
그때 축의금 가지고 나한테 차용증까지 쓰라고 한 거 기억 안 나냐고 물었더니 남편은 맞다. 그랬지. 그러면서 그건 채워 넣었나 이러는 거예요. 제가 진작에 채워 넣었다고 말 돌리지 말라고 하면서 어쨌든 나 돈 없다고 딱 잘랐습니다. 그러자 남편도 갑자기 뭐가 기분이 나빠졌는지 근데 축의금 이야기를 지금 왜 꺼내냐면서 저더러 그때랑 지금이랑 경우가 같냐고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뭔 소리 하는 거냐고 뭐가 다르냐고 둘 다 돈이 문제인데 이러니까 사촌은 남이나 마찬가지지만 신우는 한 가족이라고 말도 안 되는 문언니를 또 펼치더라고요. 그러더니 그러지 말고 찾아보니까 우리 지금 사는 아파트도 많이 올랐는데 아파트 담보로 대출 좀 받아주자 이러는 거예요. 제가 실업급여로 꾸역꾸역 대출금 갚는 걸 보면서도 이 집은 제 명이니까 자기는 공동명의 해주기 전까지는 곧 죽어도 못 내준다던 남편입니다. 그런 인간이 제 아파트로 자기 누나 결혼자금을 만들어주자는데 화가 나다 못해 실소가 새어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는 이혼만이 답이라는 확신을 얻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저를 사랑해서 결혼한 게 아니라 남들 눈이 있으니 결혼은 해야겠는데 기왕 할 결혼이면 안정적으로 돈을 낼 수 있는 여자랑 해야겠다 싶어서 저랑 결혼했다는 사실을요. 하지만 남자 잘못 만나서 인생 망한 여자는 있어도 혼자 살아서 망한 여자는 없다는 누군가의 말처럼 제가 남편 말대로 안정적으로 돈도 낼 수 있고 집값까지 올랐는데 뭐하러 굳이 남편이랑 사나 싶더라고요. 저 혼자 잘 벌어서 잘 먹고 잘 살면 되잖아요. 아무 말도 안 하고 제가 실실 웃고 있으니까 남편이 뭔가 이상했는지 제 눈치를 살살 보더라고요. 저는 남편을 쳐다보고는 이혼하자 그냥 그랬어요. 남편은 자기가 잘못 들었나 싶었는지 뭐라고? 이모한테 물어보자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혼하자고 자기 짐 챙겨서 나가라고 이 집에서 그랬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오히려 어이가 없다는 듯 참나 무슨 신우 결혼자금 빌려주잔다고 이혼을 하자고 하냐면서 저더러 이까짓 아파트 있다고 이상하게 생색을 낸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 생색 내는 거야. 너는 이까짓 아파트도 없잖아. 이까짓 아파트에 네 돈 10원도 안 들어갔잖아. 이 10원짜리만도 못한 인간아. 라고 소리를 쳤어요. 그러자 남편이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니냐면서 알았다고 그만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 지금 농담하는 거 아니라고 그냥 당장 짐 싸서 나가달라고 했어요. 남편은 이혼이 무슨 애들 장난이냐고 짜증을 내면서도 점점 뭔가 상황이 심각하게 돌아가고 있는 걸 눈치챈 모양이었어요. 슬슬 제 눈치를 보더라고요. 저는 남편에게 이제 알겠냐고 너가 공동명의 안 해주면 부부가 아니라고 한 덕분에 우리 아직 혼인신고도 안 올려놓은 거 몰랐냐고 말하니 남편 얼굴이 사색이 되더라고요. 결혼기간이 짧다고 한들 이혼하게 되면 재산분할 청구 소송이라도 할 수 있었을 텐데 이런 상황이라면 집안에 있는 개껌 하나도 가져나오지 못할 걸 뻔히 알고 있으니까요. 남편은 결국 저에게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더라고요. 미안하다고 끝날 일이었으면 저도 이렇게 화를 내지 않았을 테죠. 일단 신우한테는 당장 전화해서 돈 해주는 건 어려울 것 같다고 제가 보는 앞에서 말하라고 했어요. 전 그렇게 가족을 도와주고 싶다면 말리지는 않을 테니 담보대출 같은 말도 안 되는 소리 말고 알아서 직접 대출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사촌이든 가족이든 먼저 네 가족 내 가족 따지고 아내한테 차용증까지 쓰게 만든 사람이 대체 무슨 생각을 했길래 내가 순순하게 결혼하는 신우네 집을 사는데 도와줄 거라는 생각했느냐 따졌어요. 남편은 결국 어디 돈 나올 구석도 없으니 순순히 신우한테 전화해서 돈 이야기는 못 해준다고 제대로 전하더군요. 저는 그 모습을 보고 이제 충분히 반성을 했을 거라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군요. 남편은 전화를 끊자마자 툴툴대면서 이제 됐냐? 라고 저한테 성질을 부리더군요.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사과했던 건 전부 진심이 아니었고 반성하는 모습은 하나도 보이지 않았어요. 저는 그래도 최대한 좋게 넘어가려 했는데 시키는 대로 하고 가만히 있었으면 거기서 끝날 일을 가지고 정말 끝까지 구질구질하게 나오더라고요. 됐냐고 물어봤으니 아직 안 됐다고 대답해줬어요. 기분 나쁜 거 티내면서 평소 성질내던 것처럼 문 부서져라 쾅 닫고 방으로 들어가려던 것 같은데 제가 아직 안 됐다고 말하니까 이런 저의 반응을 예상 못했는지 흠칫 놀라서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아직도 누가 칼자루 쥐고 있는지 똥오줌 못 가리고 정신 못 차리고 있는 남편에게 한마디 했어요.
이제부터 내 집에서 살려면 월세를 내라고요. 남편이 웃기지도 말라면서 부부 사이에 무슨 월세를 받냐고 하더라고요. 너 때문에 우리 혼인신고 안 한 거 모르냐. 내 명예 내 집에서 얹혀 사는데 네 돈 내 돈 따지고 있으면 그게 룸메이트지 무슨 부부냐고 쏘아붙였어요. 너가 내 남편이라는 확신이 들 때 그때가 되면 월세도 받지 않고 혼인신고는 물론 공동명의까지 해주겠다는 조건을 걸었죠. 하지만 그때까지는 우리는 그냥 동거인에 불과한 남남이라고 우리가 부부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게 처신 잘하라고 했어요. 남편은 자기가 그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게 없으니 또 비굴하게 나오더라고요. 내버리 뻔히 알면서 월세는 무슨 월세냐 하면서 불쌍한 척을 하다가 안 되니 내가 너 아니면 누구랑 결혼했겠냐. 우리가 비록 월급은 따로 관리했을지언정 서로 이 집에서 지낸 시간이 가짜였다고 생각하는 거냐 하면서 정에 호소하기 시작하더라고요. 마음 약해지면 안 될 것 같아서 단호하게 잘랐어요. 당장 이번 달부터 월세 내라고요. 월세를 받는다고 해도 사실 제가 그 돈을 개인적인 일에 쓸 생각도 없었어요. 그냥 따로 저금해놨다가 남편 돌려주던지 아니면 아직 남아있는 대출금 갚는데 쓰고 대출 갚는 게 끝나면 원래 계획했던 대로 이 집에 남편 명의도 올려줄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남편은 뭐가 그렇게도 불공평하다는 생각을 했는지 일주일도 안 돼서 아주 기고만장해서 저를 부르더군요. 그동안 자기가 법을 좀 공부했다고 하더군요. 변호사 같은 법조인을 만나고 온 건 아닌 것 같고 제가 볼 땐 그냥 핸드폰으로 인터넷 좀 뒤적이다가 온 것 같았습니다. 비록 혼인신고를 안 했어도 결혼식을 올렸고 일정 기간을 부부처럼 살았으면 그건 또 부부로 인정된다고 하더라고요. 기고만장해서 하는 말이 오히려 지가 저한테 이혼 소송을 걸겠다고 하더군요. 남편 말에 따르면 우리 사이가 사실혼이 성립되는 거나 마찬가지고 그 관계가 해소되는 경우에는 재산 분할이 인정된다고요. 사실 그런 부분까진 생각 안 해봤어서 아차 싶었어요. 그것도 그렇지만 끝까지 저는 남편 고쳐 써먹어보려고 나름 노력한 건데 남편은 오히려 제 명의로 된 이 집을 자기가 분할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아예 이혼을 결심한 것 같더라고요. 참 사람 고쳐 쓰지 못한다는 말이 틀린 말이 하나 없더라고요. 기고만장해서 저런 식으로 나오는 남편을 달래가며 제 재산 지키는 것보다 차라리 이대로 이혼해버리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자고 차라리 이혼하자고 대판 싸우고 다음날 저는 실력 좋다는 이혼 전문 변호사를 방문했어요. 남편이 조금이라도 생각을 할 줄 아는 사람이었으면 인터넷만 맹신할 게 아니라 저처럼 직접 행동을 했었을 텐데요. 맞벌이 부부이기는 하지만 혼인신고도 안 올렸고 각자 버는 돈 따로 관리를 했던 게 오히려 남편한테는 독이 되었네요. 대출금을 전부 제가 번 돈으로 갚았어야 했고 그로 인해 남편이 우리 집에서 공동재산 증식에 관한 기여도가 0에 수렴했기 때문에 재산 분할을 받지 못할 거라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거기에 더불어 민법상 부부는 서로에 대해 부양과 협조의 의무가 있는데 제가 직장을 잃고도 남편은 저에게 생활비는커녕 자기 돈을 쓰려면 차용증까지 쓰게 했던 점으로 미뤄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해서 제가 위자료까지 청구할 수 있더라고요. 그 사실을 남편에게 말해주니 그제서야 이혼하자는 건 사실 장난이었다는 식으로 얼렁뚱땅 사과하며 넘어가려고 하더라고요. 자기가 저랑 이혼을 왜 하겠냐며. 저는 마음 바꾸지 않았어요. 남편이 보는 앞에서 집안에 있는 남편 옷 가지며 짐이며 다 빼와 거실 바닥에 던져놓고 지금 그냥 말로 할 때 나가버릴래? 아니면 원하는 대로 이혼 소송 걸어서 나한테 위자료까지 뱉을래? 너가 정해 라고 했더니 무릎을 꿇고 제 앞에 몇 번을 빌다가 결국엔 자기 짐을 주섬주섬 챙겨서 나가더군요. 빈털터리가 돼서 나가는 모습을 보니까 조금 안쓰럽기는 했지만 결국 자기가 자기 꾀에 넘어간 거나 마찬가지니 오히려 속은 후련했습니다. 계산 빠르고 욕심 많은 성격 알고 있었지만 저는 남편의 그런 성격이 저희 단점을 보완해 줄 거라 믿었었거든요. 월급 잘 모아서 손해 안 보고 잘 살아갈 거라 믿었던 제가 바보 같습니다. 그래도 마지막 가는 길에는 크게 한 방 먹여줬으니 내쫓기는 그 모습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저도 적당히 욕심부리며 살아가려고 해요. 그러면 저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바람 사연 아파트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주부입니다. 아직 아이는 없어요.
아직 젊으니까 일부러 가지려고 노력은 안 했는데 생각보다 임신이 안 돼서 걱정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차라리 잘 됐다 싶네요. 아이가 있었으면 이런 결정을 내리기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저와 남편은 20대 후반의 지인의 소개로 만났어요. 당시 저는 대학교를 졸업한 뒤 학원에서 국어를 가르치는 학원 선생님이었는데 원생 중 학부모 한 분의 소개로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중소기업을 다니고 있던 남편은 무던한 성격에 까다롭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학부모가 소개해준 사람이라 거절도 못하고 부담스러운 마음에 예의상 몇 번 만나볼까 했던 건데 막상 같이 시간을 보내보니까 성격도 잘 맞는 것 같고 느낌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만나다 보니 2년이란 시간이 훌쩍 지나갔고 자연스럽게 결혼 이야기까지 나오게 되었어요. 그 사이에 저는 작은 규모였지만 제 이름으로 된 학원도 하나 차렸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경력직으로 이직을 하거나 기술을 배우는 건 어떻겠지만 남편은 지금이 좋다며 내켜하지 않더라고요. 자기도 아이 낳고 하면 생각이 바뀌지 않겠나 싶어서 더 말은 안 했네요. 아무튼 그렇게 결혼을 계획하게 되면서 양가 식구들도 만나게 되었습니다. 시아버지는 워낙에 무뚝뚝하고 말씀이 없으신 분이셨고 시어머니와 신우는 전형적으로 사이좋은 모녀 사이였습니다. 신우는 남편보다 4살 어리고 저보다는 2살 어렸는데 아이가 한 명 있었어요.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 사귀던 남자친구 아이를 갖게 되었는데 애 아빠는 바로 군대로 가버리고 군대에 다녀와서는 잠수를 탔다나 봐요. 아무리 수소문을 해도 찾을 수가 없었다면서 포기하고 신우가 혼자 키우고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변변한 수입이 없어서 나라에서 한부모 가정에 주는 보조금과 시부모님의 도움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집마다 사람마다 각자의 사정이 있는 거다 생각했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왈가왈부할 게 아니었기에 크게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그런 신우를 안쓰러워하는 눈치였지만 그거야 당연히 자기 친동생이니 그런 마음이 드는 거다 싶었지요. 신우는 저에게 언니 하면서 제법 잘 따르는 편이었고 여동생이 없었던 저도 그런 신우가 예뻤습니다.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결혼식을 올리기 전 얘기고요. 결혼을 하면서 처음으로 갈등을 빚게 되었는데 그건 바로 집 때문이었습니다. 저도 결혼 준비를 하면서 알게 된 사실인데 시집이 보기에는 부족함이 없어도 실제로는 재산이 하나도 없어서 저희를 도와주실 여력이 전혀 없으시더라고요. 저도 학원을 차리면서 그동안 모아두었던 돈을 다 써버린 탓에 걱정이 많았습니다. 다행히 친정부모님께서 일단 얼마 정도 대출받아 도와줄 테니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라고 해주셔서 어쩔 수 없이 친정에 손을 벌려야만 했어요. 그렇게 친정돈 1억과 남자친구가 그동안 모아둔 3천으로 전셋집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남자친구는 사실 월세로 살더라도 신축으로 갔으면 좋겠다고 했지만 저는 월세는 정말 돈을 버리는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문제로 많이 다퉜어요. 결국 서울 외곽에 위치한 방 2개짜리 빌라 전세에서 사는 걸로 결론을 지었지만요. 사실 저는 개원한 지 얼마 되지 않았어도 그동안 한 곳에서 오래 강의하며 입소문이 나 있던 상황이라 금방 학생들을 모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벌이가 괜찮은 편이거든요. 반면에 제 남편인데 이렇게 이야기하긴 그렇지만 결혼 준비하면서 남편이 회사에서 곧 인사이동이 있을 건데 자기가 승진 대상인 것 같다고 그러면 지금 받는 돈보다 훨씬 많이 받게 될 거라고 자신만만하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을 믿고 이런저런 계획을 세웠는데 어쩌다 보니 다 틀어지고 어긋나더라고요. 그리고 상황이 그렇다 보니 졸지에 제 수입이 남편 수입을 추월해버렸고 그게 저는 기쁘지만은 않더라고요. 그런 와중에 남편이 계속 신혼인데 신축에서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하자라거나 은행에 대출 갚고 이자 내는 거나 월세나 비슷하다고 우기면서 좀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파혼할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주변 친구들도 다 결혼 준비하면서 이 정도는 싸운다고 했고 저는 파혼하게 되면 주변 사람들이 절 어떻게 볼지 두렵기도 했거든요. 조금 다투더라도 결국 내가 이기면 되지 않겠나 그렇게 마음을 먹고 버텼던 거예요. 그런데 결혼 생활이라는 건 정말 두 사람만 괜찮다고 다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자꾸 외부 요인으로 다투게 되니까 그게 힘들었어요. 특히 신우와 시어머니 때문에 많이 힘들었습니다. 시부모님과 신우는 지방에서 살고 있었는데
차로는 2시간이 넘는 거리였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부모님과 신우는 걸핏하면 저희 집에 오고 싶어 했습니다. 특히 저는 주말에 남편이랑 맛집도 가고 놀러도 다니고 싶은데 시부모님은 이런저런 핑계를 대시며 어떻게든 올라오려고 하셨어요. 처음에는 저도 거절하기가 어려워 그럼 오시라고 했지만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몇 달을 그러시니 죽을 마시더라고요. 올라오실 때는 기차를 타고 오셨는데 그럼 저희가 역까지 모시러 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집에 가실 때는 태워다 달라고 하시는데 아무리 자식이라지만 제가 정신없이 바쁜 시험 기간에도 그러실 때는 정말 야속하더라고요. 시부모님이 저희 집에 오셔서 특별히 다른 일을 하시는 건 아니고 두 분이서 놀러도 가시고 그러셨기 때문에 그나마 참고 참았네요. 더 문제는 신우였습니다. 신우는 항상 그 6살짜리 애를 데리고 왔는데 그 애를 저희한테 맡겨놓고 놀러를 나가기 일쑤였어요. 처음에 한두 번은 나이 어린 신우가 맨날 집에서 애만 보고 얼마나 갑갑하겠나 싶어서 좋은 뜻으로 봐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무슨 호의가 계속되니 우리를 호구로 아는 것도 아니고 언젠가부터 너무 당연하다는 듯이 자기는 약속 있다고 저희한테 애 맡겨놓고 혼자 홀랑 나가버리고 그러더라고요. 저라고 그런 신우를 상대로 머리를 안 써본 게 아닙니다. 한 번은 신우가 저희 집에 오전 11시쯤 왔는데 바로 친구랑 점심 먹고 무슨 유명한 카페에 가보기로 했다며 정말 조카만 소파에 앉혀놓고 다시 신발을 신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약속이 있어서 나가야 한다고 하니까 같이 온 시어머니가 둘 다 나갔다 오라며 당신이 집에서 애를 보고 있겠다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 집에는 제가 처녀 때부터 기르던 강아지가 한 마리 있거든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그 강아지를 너무너무 싫어하세요. 걸핏하면 갖다 버리라 하시고 저희 안 볼 때 몰래 현관문 열어놓으실 거라 그러고 그러다 보니까 시어머니가 그러지 않으실 걸 알면서도 차마 저 없는데 시어머니랑 조카만 있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결국 그날 신우는 친구 만나러 가고 저는 결국 시부모님 모시고 조카 데리고 다 같이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신혼인데 계속 이런 일이 반복되니 남편과 제 사이도 좋을 리가 없었고요. 사실 남편이 나서서 교통정리 좀 해주면 좋겠는데 자기가 나서면 일이 커진다면서 조만간 자기들이 지겨워서 나가 떨어질 테니 좀만 참고 버티자고 그러더라고요. 저도 솔직히 괜히 유세 떠는 것처럼 보일까봐 조심스럽기도 했고 날 추워지고 하면 그나마 덜 오시지 않겠나 싶기도 해서 참고 참았습니다. 그러다 결국 이 사단이 나버렸나 싶습니다. 진작에 신우를 못 오게 했으면 제 가정도 멀쩡했을까 싶은 생각도 들어요. 신우가 언젠가부터 아침 일찍 나가서 밤늦게 들어오거나 심지어 이튿날이 돼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학원이 단과 학원이다 보니 제가 주말에는 일이 없으니 저랑 남편이 번번이 집에서 조카를 봐야 했고 기약 없이 들어오지 않는 신우를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생기더라고요. 연락을 해도 지금은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 같은 메시지만 달랑 오고 저로서는 걱정도 되고 화도 나고 갑갑하더라고요. 그래서 몇 번이고 남편한테 신우한테 연락 좀 하라고 그리고 이럴 거면 제발 못 오게 하라고 화를 냈어요. 남편은 그러면 또 알겠다고 대답은 잘하는데 실제로 달라진 건 없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신우가 며칠이 지나도록 안 들어오는 일이 발생했어요. 시부모님은 주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당신들 집으로 돌아가신다 하시기에 일단 손녀딸도 데리고 가시라 하니 노인네 둘이서 애를 어떻게 보냐면서 신우 들어올 테니 저희더러 데리고 있으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저나 남편이나 다 출근해야 하는데 어떻게 애를 데리고 있냐고 하자 시어머니는 그거야 젊은 사람들이 알아서 해야 하지 않겠냐고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신우 걱정도 안 되시냐고 신우는 연락도 안 되고 어쩌면 좋냐고 하니 다 큰애가 뭐가 걱정이냐 하시는데 뭔가 쎄한 느낌이 들었어요. 왠지 나 빼고 온 가족이 다 걱정이 없는 느낌이랄까요. 결국 얼떨결에 조카를 봐주게 되었는데 애랑 강아지만 집에 두고 도저히 출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은 6살이면 다 큰 거라고 그냥 두고 가라는데 그러다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그 원망을 내가 어떻게 다 감당하나 싶어서 어쩔 수 없이 학원에 데리고 갔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제가 혼자 하는 학원이고 학생들도 어린 조카를 귀여워해 주었지만 언제까지 이럴 수도 없는 노릇이었어요. 학부모들이 그 사실을 알고
혹시 수업에 지장이라도 있을 거라 생각하면 학원 평판에도 문제가 생길 테니까요. 결국 신우가 돌아오지 않은 지도 사흘 정도 지났을 무렵 제가 남편한테 신우가 어딨는지 정말 모르냐고 하니까 자긴 모른다고 딱 잡아떼길래 그럼 경찰에 실종신고부터 하자고 하니까 경찰서에 가봤자 한두 살 먹은 애도 아니고 그냥 가출신고로 접수나 될 거라면서 저보고 제발 일 복잡하게 만들지 말고 좀만 기다리라고 그러더군요. 알아보니까 저 혼자서는 자격미달로 신고도 할 수 없었고요. 그나마 다행인 건 학원 방학이 다가오고 있었기에 저는 혼자서 신우를 찾아내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다가오는 추석에 시부모님 선물이라도 하나 해드릴까 하여 모으던 돈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신우가 이 지경을 만들어놨는데도 손 놓고 계시는 게 너무 야속하고 미워서 저는 그 돈을 신우 찾는데 쓰기로 했습니다. 그리고는 심부름센터에 가서 신우를 찾아달라고 했어요. 그리고 정말 걱정한 게 우스울 만큼 하루도 걸리지 않아서 신우를 찾아내더라고요. 신우는 저희 집에서도 멀지 않은 곳에서 머무르고 있었습니다. 찾아준 사람들 말에 의하면 남자랑 같이 있는 것 같다는데 황당하고 괘씸하더라고요. 아무리 남자가 좋아도 그렇지 어떻게 엄마란 사람이 애를 다른 사람 손에 맡기고 그러고 다닐 수가 있지 싶은 거예요. 저는 남편에게 당장 이 소식을 알려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남편은 제 이야기를 듣고도 그다지 크게 놀라는 기색이 없었어요. 설마 알고 있었어? 라고 물으니 뭐 동생 일이니까 오빠가 그 정도는 알고 있었지라면서 말끝을 흐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이가 없어서 어떻게 그런데 나한테는 한마디 말도 안 할 수가 있어?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말했으면 당신이 가만히 있었겠냐고 오히려 되묻더라고요. 그래도 이렇게 막무가내로 나한테 애까지 맡겨놓고 그러는 건 아니지 않냐니까. 너가 출근하는 것도 아니잖아.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나도 일하거든. 나는 출근 정도가 아니고 내 사업장 대표라고. 소리를 치니까 남편이 그거 뭐 혼자 애들 좀 가르치는 걸로 너무 어깨 힘주는 거 아니야? 라면서 갑자기 사람을 이상한 쪽으로 몰아가더라고요. 저는 신우를 가지고 남편이랑 말 섞어서 좋을 게 없겠다 싶어서 시부모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시부모님께 지금 어떤 상황인지 전화를 드리니 시어머니는 오히려 저에게 너는 어떻게 신우 뒷조사를 할 수 있냐면서 그건 신우를 모욕하는 일이라고 참 경우가 없다면서 혀를 차시더라고요. 그 말 수 없던 시아버지도 사람마다 각자 사정이 있는 건데 윗사람으로서 좀 기다려줬으면 좋겠지 않겠냐고 되물으시고요. 저는 어이가 없어서 다들 신우가 어떤 남자랑 있느라 며칠째 집에도 안 오고 있는데 그런 건 아무 신경도 안 쓰이시냐고 물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더러 별걸 다 참견한다면서 다 알고 있었으니까 가만히 있었지 라며 소리를 빽 지르시더군요. 저는 순간 내가 지금 뭘 들은 거지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만 빼고 다들 신우가 어디서 뭐하고 다니는지 알고 있었으면서 나한테 애까지 맡겨놓고 모르는 척 했다는 건가? 정말 사람을 바보 취급해도 정도가 있지라는 생각이 들자 정말 속된 말로 머리가 돌아버릴 것 같더군요. 저는 제가 행여나 죄 없는 어린애한테 화풀이하게 될까봐 걱정이 돼서 시어머니한테 이제 더는 못 봐주겠으니까 당장 애 데리고 가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는 그럼 어디 저기 보육원 같은 데다 일단 맡겨놔라. 지 엄마가 돈 벌어서 찾으러 가게 그러더군요. 그 말 듣고 솔직히 이혼을 결심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할머니란 사람 입에서 저런 소리가 나올 수 있나요? 설령 신우가 진짜로 자기 딸을 보육원에 맡길지라도 차마 제가 조카를 그곳에 데려다 놓을 순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계속 조카를 봐주고 싶지도 않았고요. 저는 결국 신우가 남자랑 같이 있다는 그 집에 조카를 데리고 갔습니다. 그 집 앞에서 잠복하다시피 몇 시간을 차 안에 있었습니다. 그나마 얌전한 조카도 차 안에만 있는 게 지겨웠는지 고모, 엄마 언제 와? 이러면서 저한테 칭얼대더라고요. 그런데 오늘은 글렀나 싶어서 집에 가려는 그때였습니다. 옷을 무슨 새내기 대학생 마냥 차려입은 신우가 어떤 남자 팔에 팔짱을 꼭 끼고 골목을 돌아서 나오더라고요. 보는데 황당하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제가 조카를 데리고 차에서 내리면서
맞은편에서 오던 신우와 눈이 마주쳤어요. 그러자 신우가 화들짝 놀라며 발걸음을 돌리려고 하더라고요. 제가 신우 이름을 불렀지만 신우가 못 들은 척을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조카가 신우를 봤는지 엄마 하면서 달려가더라고요. 그러자 신우도 반사적으로 다시 뒤를 돌아봤고요. 조카가 엄마 하고 달라드니 신우도 밀어내지 못하더군요. 신우 옆에 있던 남자는 무슨 상황인지 갈피를 잡지 못하고 혼란스러운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 남자에게 안녕하세요. 저희 신우 친구분이세요? 하고 말을 걸었습니다. 남자는 얼떨떨한 표정으로 예, 제가 남자친구입니다 하길래 저는 일부러 신우를 쳐다보면서 한껏 높은 목소리로 이렇게 멋진 분을 만나느라 신우가 집에도 안 들어오고 딸도 나몰라라 했구나 하고 말을 걸었어요. 그러자 신우가 눈으로 저에게 욕을 하며 언니 왜 그래요? 이따 전화할게요. 그때 통화해요. 이러면서 조카를 제 쪽으로 밀더라고요. 조카는 영문도 모르고 엄마 나 엄마랑 있을래 이러고 신우는 급기야 저를 골목어기로 잡아 끌더니 언니 지금 뭐 하자는 거예요? 라며 따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렇지만 제가 뭐가 겁이 나겠어요. 저는 당당하면 저 남자 앞에서 얘기하라며 신우 팔을 뿌리치고 다시 그 남자한테 가서 조카를 들이밀었습니다. 예쁘죠? 우리 신우 딸이에요. 사진은 보여준 적 있어요? 남자친구분이 우리 조카도 자식으로서 받아주기로 한 거예요? 정말 대단하신 분이다. 라고 아주 갖은 오바를 다 떨면서 신우 남자친구라는 사람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그러자 신우가 진짜 왜 그러냐고 소리치면서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더군요. 남자가 잠깐 아무 말도 없더니 신우한테 너 결혼했었어? 이러는 거예요. 신우가 결혼한 건 아닌데 라면서 말끝을 흐리니까 남자가 다시 그럼 얘는 네 딸은 맞는 거야?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신우가 내 딸 맞다고 미리 말 못해서 미안하다 사과를 하고 있으니 남자가 신우한테 진짜 어이없다며 비웃음을 날리더니 너 진짜 인생 그렇게 살지 말라고 뭐라 하더라고요. 어떻게 엄마라는 여자가 애도 숨기면서 남자를 만나냐고. 너 같은 여자는 트럭으로 줘도 싫다면서 남자가 아주 질색을 하고 떠나더라고요. 신우는 당장이라도 제 뺨을 칠 기세로 씩씩거리면서 내가 널 가만둘 것 같냐고 하길래 너야말로 내가 널 이쯤에서 가만둘 것 같냐고 받아쳤습니다. 그 길로 신우 품에 조카 줘버리고 집에 오니 벌써 남편은 신우한테 들었는지 아주 얼굴이 벌개져서 벼르고 있었다는 표정이더라고요. 하지만 저도 이미 이 식구들이 다 저를 바보등신으로 만들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일단 가족관계에 아무런 미련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남편을 보고는 뭐 열받아 아주 웃기고 앉아있네 한마디 해주고선 남편 짐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이윽고 시모한테도 전화가 와서는 네가 기어이 우리 딸 혼삭기를 다 막았다면서? 라고 대뜸 성질부터 부리더니 너 때문에 우리 딸 인생 망쳤다고 저보고 보상하라고 악을 쓰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그 남자가 의대를 졸업하고 서울 모 병원에서 레지던트 하면서 자취를 하고 있었나 봐요. 그러다 술자리에서 신우랑 알게 됐는데 신우가 팔자 좀 고쳐보겠다고 그날 어떻게 하루를 같이 보냈던 걸 빌미로 아주 사귀자고 들이대다가 어떻게 잘 풀렸는지 연애까지로 발전했던 사이랍니다. 그런데 제 덕에 산통을 깼다면서 다들 제 탓만 하더라고요. 진짜 뭐 이런 집구석이 다 있나 싶어서 남편한테 그냥 이혼하자고 했어요. 가전제품이랑 가구 대부분 다 저랑 남편이 각자 자취하면서 쓰던 거 그대로 들고 왔었고 전세 자금으로 들어간 1억 3천이 전부였는데 그중 남편 몫은 3천 정도였으니 그건 제가 지금 당장이라도 줄 수 있다고. 그러니까 이혼하자고 그랬습니다. 남편은 자기가 왜 이혼을 하냐? 그리고 왜 내 몫이 3천밖에 안 되냐고 따져묻더라고요. 여태까지 자기가 벌어다 준 돈이 얼만지나 아냐면서요. 네 벌이야 뻔하지 않냐. 그놈의 승진은 대체 언제 된다는 거냐. 아주 대판 싸웠어요. 이 집에 들어간 돈 3천이 전부고 네가 번 돈 가지고 생활비도 겨우 한다고요. 결국 그 문제로 며칠을 서로 씨름을 하다 제가 변호사를 선임해버렸습니다.
변호사 말로는 지금 이혼의 귀책 사유가 남편을 비롯한 시댁에 있기 때문에 어차피 소송으로 가도 제가 이길 확률이 높으니까 걱정 말고 진행하자 하더군요. 지금은 그래서 소송 중입니다만 별 걱정도 안 되고 솔직히 홀가분하기까지 합니다. 저희가 이혼한다고 하자 그제서야 시부모님도 정신이 들었는지 자기가 자식 일이다 보니 눈에 뵈는 게 없었다며 부모 마음 좀 이해해달라고 그리고 저에게도 미안했다고 따로 사과하고 싶다 하시더군요. 하지만 한 번 속지 두 번 속을 수 있나요? 저는 괜찮다고 그냥 이대로 다시는 서로 안 마주치면 좋겠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 이후에 제 귀에 들려온 바로는 신우는 그 남자한테 차인 건 물론이고 남자가 어디 인터넷 유명한 곳의 사연으로 제보까지 해가지고 정말 동네 망신을 당한 것 같더라고요. 솔직히 저는 지금이라도 신우가 마음 고쳐먹고 성실히 애 키우면 살면 좋겠습니다. 그럼 누가 아나요? 정말 그런 신우를 품어줄 좋은 남자가 나타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남편은 맨날 혼자 김칫국 마시며 승진 타령해대더니 결국 귀향이나 다름없는 지방 발령받고 고향도 아닌 지방으로 쫓겨나듯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저더러 같이 가자고 거기 가면 시부모도 없고 신우도 없고 오롯이 우리 단둘이서 아무 방해 없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자는데 그 면상에다 물 한 잔 끼얹을까 하다 인생이 불쌍해서 봐줬네요. 저요? 저는 요즘 학생들을 위한 수능 교재를 만들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교육방송에서 같이 일해보지 않겠냐고 연락도 왔고요. 혼자가 되면서 쓸데없는 곳에 정신과 시간을 뺏기지 않으니까 일의 효율성도 늘고 돈도 잘 모이고 너무 좋아요. 이혼이라는 결정을 내리게 된 것에 한 점 후회가 없습니다. 한동안은 일에만 몰두하며 살아보려고 해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